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주혜경입니다. 2019년 전국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정용 씨, 네네.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세요? 아니요. 왜 이렇게 급하세요? 인사라도 뭐 제가 먼저 드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믿음의 안녕하세요. 양양빠 이종영입니다. 저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이 조합장 선거는요, 조합마다 각각 규정에 따라서 이제 선출한 건 줄 알았고, 또 더더욱 제가 크게 놀란 건 뭐냐면,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만 관리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실 수 오늘 조합장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요, 이 조합장 선거라는 게 어떤 건지 또 어떻게 하면 정직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가 있는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1과 박철 사무관 그리고 또 김영민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15년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제1회가 치러졌고 이번에 제2회가 치러질 예정인데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지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2015년 이전까지는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이러한 조합들이 개별 일정에 따라서 각각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선거 절차를 통일성 있게 규율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2014년도에 관련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 2회째로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애시당초 이러한 위탁 선거에 굉장히 금권 선거가 만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거를 잡아보고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탁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정말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저희 둘째 마음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초등학교 회장, 부회장 선거도 정말 치열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초등학교 회장, 부회장도 그런데 그만큼 조합장의 경우는 뭐 더더욱 말할 나위 없겠죠. 도대체 조합장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조합원이 평균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러한 조합원들을 아우르며 이 조합을 대표하게 되겠죠. 이런 조합장은 해당 조합의 직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요. 예금, 대출, 이러한 신용사업과 생산물 판매 등 이러한 경제사업권을 총괄하게 되는 굉장히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이게 지역 경제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지난 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투표율이 80.2%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공직선거 투표율을 훨씬 상회한 거라고 하는데 새로운 방식의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 그만큼 기대가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일정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좀 설명해 주실까요? 어떻게 보면 선거가 이미 실시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게요. 네. 지난 9월 21일부터 해서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이미 도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등록은 2월 26일, 27일까지 이렇게 이틀간 실시가 되고요. 그 다음 날 2월 28일부터 선거의 전날인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3월 13일에 이제 선거가 실시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공정성을 위해 치러지게 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입니다. 위법행위 없이 정말 깨끗하게 공정하게 치러져야 될 텐데요. 후보자, 조합원, 관계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로 보는 조합장 선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키워드 하나씩 살펴보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선거인 명부입니다. 자, 사무관님, 선거인 명부라는 게 무엇이고요? 왜 중요할까요? 선거인 명부란 선거권을 가진 자를 등록한 공적 명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선거인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만이 나중에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장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전이 지난 9월 21일이었는데요. 그 9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만이 선거에 역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합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명부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제대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그런 경우에 네. 사위등재죄다라고 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네. 사위등재죄. 사위등재죄. 물론 사위, 자기 친사위를 허위로 등재해도 물론 이 죄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위라고 하는 건 그 사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재개 가시. 예, 사기로, 허위로 뭐 이런 뜻입니다. 가짜로. 조합원도 아닌데 가짜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인 것처럼 이름을 딱 올려서 선거인이 되게 하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게 하는 이런 걸 처벌하는 규정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 사례를 보면 조합원 명부에 76명을 이제 허위로 올린 거죠. 조합장 후보자가. 예. 그런데 이제 그 76명이 명부로 허위로 등재되어서 실제 선거는 그 76명이 다 투표를 간 건 아니고 네네. 그중에 한 18명 정도가 실제 투표를 했습니다. 가짜. 그걸 선거인이 아닌 사람이 가서 이제 무려 18명이나 투표를 한 거죠. 그런데 이 투표한 결과 1등과 2등 그 표 차이가 4표 차이였어요. 그러면 이걸 뭐 당선에 사실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 것 같으세요? 안 줬다고 영향을 볼 것 같으세요? 봤다고 봐야죠. 당연히. 정확히 누가 누굴 그렇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예. 추정상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실제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실제 사례는 그러했고 이렇게 위법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 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는 각 사건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양형 요소가 있죠. 과연 몇 명이나 등재를 허위로 했는지, 뭐 왜 했는지, 예컨대 뭐 그렇게 허위 등재해놓고 실제 돈도 줬는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사람을 선거인 명부에 넣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예,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행위가 발각이 되면 기본적으로 선거 당선 무효가 되는 정도의 형이 선고될 거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벌금형 중에서도 당선 무효형 이상이 되는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경우에 따라서는 깜빵에 갈 수도 있습니다. 무섭네요. 무섭네요. 그러니까 정확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깨끗한 선거의 첫걸음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 행위. 자, 여기서 말하는 기부 행위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선배님? 선거인,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대상이 되겠는데요. 네. 이러한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운영하는 기관 단체 시설에 근전 물품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가 기부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한다. 그러면 모두가 위법이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기부 행위는 금지가 됩니다. 네. 다만 조합의 사업 계획이나 수지 예산에 따라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직무상 행위나 친족의 관원 상제 의식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이러한 의례적 행위는 기부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외사항이 생길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생활하고 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다양한 사례가 있고 이럴 때 위법사항이 구분하기 힘들어지는 게 이제 우리들이 어려워지는 사항들인데 구체적인 위반 사례가 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거든요.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여보, 축의금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응? 10만 원이 뭐가 많아요? 조합장 선거 때문에 5만 원 이상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지난번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부의금으로 10만 원 받았는데 체면이 있지 어떻게 절반만 해요? 그런가? 터지는 못할 망정 받은 만큼은 해야지. 하긴 그것도 그래. 그럼.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거 진짜. 우리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경조사 챙기는 거는 정말 미덕이고 예의잖아요. 이거 경조사 안 챙기면 왕따 당합니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꼭 챙겨야 하는 게 경조사고, 명절 때 선물 이렇게 어느 정도 주는 거는 이게 정을 나누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네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네. 사실은 저도 변호사지만 네. 변호사가 볼 때도 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 실제 예. 사례는 뭐 너무나 다양해서 이게 과연 진짜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그런 행위이냐 네네. 판별이 어려운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기준은 있어야 되고 법에서는 그런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한테 줄 때는 상관이 네네. 없다. 친족, 자기 가족들끼리 아버지가 아들한테 줄 수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럼 친족한테는 줘도 상관없다라는 이 기준은 두고 있는데 네네. 구체적인 경우엔 진짜 어떠냐? 그거는 뭐 일흥 사회 상규를 저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준 이유가 진짜 무엇인지, 네네네. 과연 정말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한 의도로 준 것인지 여러 가지 사정을 이렇게 고려해 볼 때 네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네. 부분이 일흥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족의 경우에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니까 정말 다행인데 그렇다면 친족 외의 경우에 일정한 제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친족 외의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조합원이 되겠는데요. 조합원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5만 원 이내에 축의금 또는 부의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이 5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네. 처벌을 받게 되겠죠. 진짜요? 네. 아니 그러면 방금 뭐 저 VCR 사례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사무관님 말씀대로라면 제 아들 결혼식에 그 누가 10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10만 원을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인지상정 아니에요? 제가 10만 원을 받았는데 5만 원만 사무관님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관님 저한테 10만 원 냈는데 제가 사무관님 경비할 때 5만 원 냈어요. 그러면 저한테 서운하시지 않으세요? 여기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변호사님께서. 괜히 사무관님이 혼나셔서 예. 당황하셔서 저한테 넘기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렇더라도 안 됩니다. 진짜요? 네, 예. 이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요? 조합장일 때 자기가 부의금을 10만 원을 받았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 조합원이 결혼을 하게 돼서 네. 똑같이 10만 원을 이제 축의금을 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경우도 법에 위반된다 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요? 예. 그렇다면은 제가 실제 조합의 조합원이에요. 근데 결혼할 때 조합에서 축의금 10만 원을 받았어요. 조합에서. 그럼 이것도 위법인가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처음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조합의 사업 계획이나 수지 예산에 따라서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반되지가 않습니다. 조합의 명의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곁들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조합에서 이제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조합의 명의로 제공해야 됩니다. 네. 최근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네. 이러한 조합원의 축부의금에 조합장의 직성명을 넣어서 제공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네. 이때는 그 봉투에는 이 경비는 조합의 경비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조합에서 제공한 겁니다. 이렇게 명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예. 이러한 명기를 하지 않아서 처벌한 사례도 있었고요. 예, 예. 가장 최근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서 현직 조합장을 고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말요? 이거는 정말 주의를 해야겠네요. 이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그 기부행위 상대방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 같이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받는 분은 이제 과태료, 주는 분은 이제 법적인 이제 처벌을 받게 되겠고요. 네네. 받는 분은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처벌받게 3천만 원이요? 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네네. 후보자가 제공하는 거는 5만 원 이내에만 가능하다. 요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네요. 5만 원. 네, 맞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네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후보자의 가족이 돌아가셔서 네네. 예컨대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네. 조문객들이 오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 조문객들에게 음식물과 네.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그렇죠.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음식물과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될까요? 그거는 그쪽 마음이죠. 그쪽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죠. 근데 축의금가 5만 원 정도라면 네. 답례품이나 음식물 같은 경우도 5만 원 정도가 아닐까요? 예. 그 위탁선거법에서는 이러한 금권 선거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네네.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네네. 방금 말씀드렸던 축부의금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 한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제공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3만 원까지 그리고 답례품은 개인당 1만 원까지 이렇게 제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세하게. 정말 중요한 사실 많이 알게 되네요. 정말 제가 조합장에 출마하거나 조합원이 된다 해도 이런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날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3천만 원이잖아요. 네.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볼게. 안녕히 가세요. 네? 명절 잘 세라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가 세뱃돈 좀 줘야지. 아유, 안 줘도 되는데. 아이, 괜찮아. 이럴 땐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돼요. 그래.
공부 잘하고. 아이고, 아니 병원에 입원까지 하시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당연히 와봐야죠. 그래 몸은 좀 어떠셔요? 걱정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맛있는 거 사잡수고 빨리 캐치하시라고.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이고 병원비도 많이 나올 텐데 서로 도와야지요. 우리가 어떤 사이입니까? 에? 자,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의 경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명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서 명절을 잘 보내라라는 취지로 용돈을 제공하고 또 병문안에 가서 위로금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했으니까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한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맞나요? 자꾸 이렇게 아나운서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변호사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일반인도 이렇게 다 법을 잘 아시게 되면 변호사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어져요. 네. 실제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사례인데 세뱃돈이다 네네. 이렇게 뭐 동네에서 뭐 어린애 보면은 애따 세뱃돈이다 그러니까요. 할 수 예,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세뱃돈이다 5만 원 준 경우, 그다음에 명절 잘 쉬어라 이러면서 네. 또 뭐 5만 원 준 그렇죠, 경우, 그렇죠. 이것도 실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 정말요? 이에 덧붙여서 좀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안타깝다 이런 예로 이제 실제 작년에 제가 관여한 일인데 네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네. 동네에서 동네 어른이 네. 자기 그 과일나무가 있어요 집 앞에 네네네. 집 앞에 과일나무 요 좀 전지 좀 해달라 네. 과일나무 이렇게 좀 잘라줘야 자르는 됩니다 거죠, 좀 그걸. 예. 가지치기를 해줘야 네. 과일이 좀 튼실하게 잘 네네네. 열리기 때문에 예. 그거 좀 해달라고 해서 요분이 가서 이제 해줬어요. 네네네. 해줬는데 자기 전지가위를 네. 갖고 갔었는데 네. 그분이 동네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전지가위가 이게 너무 오래된 거라. 그래서 아예 안 됐다 싶어서 필요하죠, 예. 이거 가위 하나 좀 새 거 사세요. 예, 얼마 안 예. 하는데 그리고 짜장면이나 한 그릇 드세요 하고 이 전지 다 한 다음에 그걸 그냥 드리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도 됐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처벌되는 진짜요?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는 요 분이 같은 분인데 네네. 자기가 이제 병원에 갔어요. 어느 예, 날 예. 병원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 병원에 예. 조합원 분이 이제 자기가 그 조합장일 때 데리고 있던 직원의 아버지이고 예, 예, 역시 예. 또 조합원이기도 한 사람이 네네. 입원을 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좀 병원비나 좀 보태 쓰시라라고 하고 또 드리고 왔어요. 그 일부러 찾아간 건 아닙니다. 자기 진짜 예약돼 있는 날에 치료받으러 갔다가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처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처벌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어쨌든 법의 이 기부 행위에 관한 규정은 아주 엄격하고 실제 운영도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거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아두셔야겠네요. 정말요. 예. 조합원의 귀여운 손녀에게 세뱃돈으로 주는 용돈도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러면 법에서 허용을 하는 기부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도 좀 알아야겠는데요. 그것도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도 이제 규정은 명확히 있습니다. 규정은 직무상의 행위, 의례상의 행위 이런 규정은 명확히 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진짜 어떤 게 직무상의 행위냐, 어떤 게 의례상의 행위냐 이건 사실은 각계 사람마다 또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이제 기준을 보자면 아까 제가 일반 상식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본래 직무 그 직무에 있는 사람은 예전에도 그렇게 해왔었고 통상 그렇게 하고 그렇죠. 연속선상에 돼 있는 행위라면 이런 이제 직무상의 행위로 인정이 받을 텐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직무할 때는 그렇게 안 하던 거를 요번에 유난히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네네네. 좀 과하게 한다. 네. 헌금도 예컨대 좀 과하게 한다. 네. 예전에 쭉 헌금하던 것도 요번에 선거 때가 돼서 뭐 특별 헌금을 한다. 뭐 동창회비 내던 것도 매년 내는 회비가 아니라 요번에 특별 동창회비를 낸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직무상으로 의례적으로 일상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관행대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네. 특별히
선거에 임박해서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더 위반된다고 볼 소지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것들을 그대로 해왔다면 문제가 없고 또 조합의 명의로 해왔던 거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제 돈을 받는 사람이 네네. 누구 이름을 오냐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돈이 조합에서 오는데 무슨 조합, 뭐 아까 사무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돈은 예컨대 뭐 조합에 여러분들이 낸 뭐 모인 돈에서 지급하는 겁니다라든가 이런 게 명시되어 있으면 사실 네네.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겉에 봉투에 무슨 조합장, 이름 두고 딱 하면 일단 받는 사람은 그리고 뭐 혹시 전달하는 사람도 이거 조합장 이름이 쓰여 있네. 그러면 이 조합장께서 이번에 특별히 신경 쓰셨구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합의 조합장이라든가 네. 조합장의 구체적인 이름이라든가 이렇게 명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금전이 오가는 일인 만큼 이런 사례들 잘 알고 조심해서 실수로라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하셔야겠고요. 또 아이들 용돈이라고 하더라도 좀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별 방문. 자, 호별 방문 이거 뭘까요? 아니 호별 방문 아니 말 그대로 가가호 유권자 집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예. 그걸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호별 방문을 하면 여러 가지 사실 추가적인 우려도 있죠. 은밀히 과연 무슨 행위가 있을지 이것도 문제가 있고. 네. 그래서 하여간 법에서는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네네. 연속적으로 2호 이상을 방문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경우가 연속적으로 방문한 거냐? 뭐 오늘 방문하고 이틀 후에 방문하면 연속적이 아닌 것이냐? 아니면 지금 방문하고 바로 직후에 옆집 가야 호별 방문이냐? 네네. 그거는 이제 그 시간만 보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의도 이런 걸 봅니다. 다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건데 이건 계속 이제 하려는 행위의 일환이다라고 보면 이제 연속적인 의사로 네네. 하는 행위다라고 보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도 호별 방문에 해당이 될지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조합원님, 조합원님, 안 계신가? 어디들 가셨어? 여기 계신가? 계세요? 계십니까? 안 계시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거기 아침 일찍 서울 간다고 나갔는데요. 그렇군요. 이렇게 안 계신 집들이 이렇게 많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만난 것까지 이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개별적으로 만남을 가지지 못했는데도 위법.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요. 네, 이상해도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왜냐하면 이 이제 호별 방문을 우리가 규율하려고 하는 취지가 뭐냐 이걸 보시면 좀 알 것 같아요. 네네. 각 집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은밀하게 네.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형사법에서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기수냐 미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해서 범죄를 완성했느냐 아니면 범죄를 시작만 했느냐. 대표적으로 살인죄가 있으면 살인 미수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죽이려고 했는데 아직 못 죽였다. 뭐 이런 거죠. 죽이려고 뭐 행위는 했는데 네. 결과가 발생이 안 돼 이런 건데 그걸 이제 원칙적으로 기수만 처벌하고 미수는 사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네. 처벌합니다. 그런데 그럼 뭘 기수로 볼 거냐? 이건 법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호별 방문은 방문하려고 그 집 앞에 간 순간 이미 기수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죄다라고 아예 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났느냐 아니면 집 안에 들어갔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집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대문 열기 전에 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밖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역시 똑같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네, 의도가 거군요. 이미 표출이 된 거예요. 단지 나는 내일부터 호별 방문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집 앞에 문 앞에 간 순간 이미 방문을 한 거죠. 네, 그 행위 자체를 이미 처벌하는 것이고 실제 들어가서 선거 운동을 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거인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호별 방문죄가 성립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이 두 가지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이 뭘까요? 이게 일반인들은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은요, 그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해서 그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게 허위 사실 공표가 되겠고요. 예, 비방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이게 배우자 그리고 형제 자매, 직계 좀비속까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을 하는 것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허위사실 공표죄는 결국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요. 비방죄는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허위사실은 말 그대로 거짓말,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다. 이거 어려워요. 좀 어렵네. 어려워요, 변호사님. 그거는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게 해야 변호사도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법이란 건 본래 어렵습니다. 아주 쉽게 해주세요. 오늘 생계 이야기 많았습니다. 제가 사무관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선거에 관련해서 어떤 표현을 의사 표현을 할 때는 이제 크게 보면 의견을 표명하는 수가 있어요. 나는 예컨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의견을 표명하는 수가 있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에 대한 네네. 진짜든 가짜든 간에 아하. 증명할 수 있는 것. 예컨대 요 앞에 지금 이 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있다 없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누구나가 다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있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참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나의 의견이란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선거에 관련해서 자기가 의견을 표현하는 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특정 정치인이 어떠한 행위를 했다라든가 그런 팩트에 대한 거. 근데 이 부분을 지금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팩트가 거짓이다라고 하면 거짓말한다. 그게 바로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예요. 후보나 어떤 그 선거 관련 내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팩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 이런 뜻이고요. 비방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라 팩트는 팩트입니다. 팩트는 팩트인데 그건 이제 헐뜯는 거죠. 남을. 그 사람은 그런 적이 있어. 뭐 이렇게 헐뜯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거짓이라든지 뭐 없는 얘기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뭐 사실이더라도 후보자에 대한 또 후보자의 가족들에 대한 그 나쁜 얘기를 절대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선거를 살펴보면 금권 선거에 못지않게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으로 인해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지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로 인해 가지고 재선거가 실시된 사례가 총에서 52차례나 있었는데요. 그중에 3차례가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의해 가지고 다시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예. 지금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자세하게 좀 여쭙는다면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문제, 그러니까 요즘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잖아요. 동시조합장 선거 관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점으로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지 그 기준을 조금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거짓말을 한다면 더 이상 기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면 그 자체로 이제 처벌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아마 이제 좀 논란이 더 많은 부분은 비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비방을 뭐 헐뜯는다. 더구나 거짓말도 아니다. 그럼 이거는 과연 처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준이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걸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아까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법 규정도 그렇게 돼 있고 실제 법을 운용하는 우리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걸 좀 넓게 봅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 것,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좀 나쁜 얘기를 한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유권자의 알 권리에서 인정된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상당히 좀 넓게 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이라면 헐뜯는 내용이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좀 넓은 의미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다면 그런 부분은 처벌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보니까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에 대한 이 상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입 조심해라. 아주 잘하겠습니다. 아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입 조심해야겠어요.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 자,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 또는 선거인, 매수 및 이해 유도.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매수 및 이해 유도. 이거 무슨 말인가요? 매수 및 이해 유도죄도 기부행위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게 되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다만 차이는 예컨대 그 입후보 예정제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에 조합원에게 음료를 제공하게 되면 곧바로 위반이 되게 되는데요. 네. 매수 및 이해 유도죄는 네. 이번 선거에서 나를 지지해달라. 그래서 음료수를 내가 줄게. 이러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렇게 예.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 기부행위 같은 경우는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 그 제한 기간이 있는데 이러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즉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렇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상시적으로 네네. 항상 제한이 된다라는 점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기부행위인지 매수 및 이해 유도인지를 판단한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후보자 또는 선거인 매수 및 이해 유도 사항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쉽게 풀어봤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잘 있었는가? 왔어? 아까도 낮에 들렸는데 많이 바쁜가 봐. 시내 다녀왔지. 근데 웬일로? 저 이번에 우리 둘째 동생이 조합장 선거 나오는 거 알지? 알지. 어찌 되겠는가? 그것이 워낙 후보들이 쟁쟁해가지고 두볼 일이요.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있겠지. 진인사 대천명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동생 좀 부탁 좀 해요. 이것이 뭐야? 뭐긴 내 성이야. 조금 봐달라고 부탁 넣었어. 아이고, 요 큰일 날 사람일세 그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고 못 들었는가? 집어넣어. 지금 화면에서 보면요. 조합원이 그 자리에서 현금을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법 위반이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좀 어려운 말로 기수, 미수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네네. 예컨대 좀 무서운 죄명이긴 하지만 살인, 기수, 살인, 미수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살인의 기수냐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일반 이런 그 매수 및 이해 유도죄든지 그런 죄에서 과연 어디까지를 기수라고 볼 거냐 이건 법이 정하기 나름인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법은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매수 및 이해 유도죄라고 네네네. 하는 죄로 처벌하겠다라고 이미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살인죄의 경우는 내가 누구를 죽이겠다 말만 해서는 살인죄가 안 된단 말이죠. 그건 법이 규정 자체가 사람을 정말 죽게 해야만 처벌되는 규정인데 네네. 이 매수 및 이해 유도죄는 입법자가 법을 정할 때 이미 내가 돈을 줄게 하고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 네네. 자체를 처벌하도록 규정을 해놨고 또 내가 돈 받을게 약속하면 또 바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주었느냐 받았느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에도 네네. 이 몇 명은 의사표시를 했더니 몇 명은 그중에 한 4명은 받고 한 명은 거절하고 이랬는데도 그 한 명 거절한 부분까지도 다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한 사람이 처벌받았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상대방이 거절했더라도 5명에게 그러니까 4명에게는 준 거고 네네네. 1명에게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렇게 해서 처벌받았다는 뜻입니다. 5명 모두에 관해서 예. 처벌받는다는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용어 자체가 일단 어렵고요. 맞아요. 이거 뭐 드라마나 뭐 어떤 법정 드라마 이런 데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실제 조합장 선거에서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아쉽지만 아직도 그 지방에서 네네. 이 조합이라는 건 전국 각지에서 특히 뭐 농촌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관행들이 아직 네네.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사례가 많이 나오고요. 뭐 네네. 판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쉬운 부분이네요. 예, 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사례요? 이 5만 원짜리를 딱 접어가지고 네네. 4개씩 이제 쫙 묶는 거죠. 그럼 클립에 딱 20만 원이죠. 네. 그걸 이제 갖고 다니는 거죠. 네. 운반하는 겁니다. 네. 우리 법에는 운반하는 것도 그 제공하려고 네. 그 살포하려고 운반하는 것 자체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술값 200만 원 줄 테니까 네네. 이번에 좀 열심히 좀 선거운동 해달라라는 취지로 돈을 준 경우에도 처벌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성립이 안 되나요? 그 법에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의 규정 자체가 그 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를 하면 처벌되는 것이지 목적을 달성해야 처벌하도록 목적은 무관하게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 목적을 실제로 뭐 내가 그분한테 돈을 줬더니 그분이 나를 투표를 했느냐 말았느냐 네. 아니면 뭐 내가 당선됐냐 맞느냐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행위만으로 그냥 네. 이거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쁜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로서 그렇죠. 일단은 죄가 성립이 되는 거네요. 마음만 먹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표시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줄게. 예. 라고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의도를 예, 표현하면 집에서 혼자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주지도 받지도 말고 줄 마음도 받을 마음도 갖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키워드로 보는 조합장 선거 키워드를 따라가면서 주요 위법 사례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위법 사례들을 목격하거나 경험하게 되면 네. 지체 없이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네. 또한 전국적으로 대표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1390, 1390을 누르게 되면 네네. 전화번호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네. 또 이러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는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요. 네. 당초 1억에서 금년 9월에 3억으로 그 금액이 굉장히 3억이요? 상향 조정됐습니다. 실제 1회 조합장 선거 때 이러한 신고로 인해 가지고 1억을 포상금을 받은 경우가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실제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음식물이나 어떤 금품 등을 경합 없이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분들도 이러한 받은 것들을 선관위에 이제 반환하고 자수를 하게 되면 네. 이제 과태료 감면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도 유념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희가 정말 모르고 있던 사실들을 오늘 많이 알게 됐고요. 네. 그 후보자들도 그렇고 유권자들도 그렇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선거를 치렀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조합장 선거는 해당 조합뿐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는 굉장히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조합원들은 그 후보자가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그 조합원들 스스로도 그렇고 옆에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 선거는 정말 깨끗한 선거 그리고 사소한 실수로 큰 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깨끗한 선거가 꼭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받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쥐지도 않는 깨끗한 선거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말씀 감사합니다. 조합의 미래, 조합원의 미래는 정직한 선거 문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내용을 토대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동시조합장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